현대 모토GP 바이크는 300마력 이상의 엔진, 800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카본 브레이크, 그리고 단 3도의 온도 변화에도 접지력을 잃는 타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챔피언십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순간들은 기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뇌가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크가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반응할 수 있는 라이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기기가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접지력 상실을 느낄 수 있는 라이더들 말이죠. 수학적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너에 진입할 수 있는 라이더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종종 엔지니어들은 라이더가 무엇을 했는지 텔레메트리를 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레이스 중이 아니라요. 그 후에 말이죠. 왜냐하면 라이더들이 운동선수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뮬레이션 오류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모토GP의 움직임을 보고 저건 인간이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FLOW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2013년 헤레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마르크 마르케스가 모토GP에 어떤 상황으로 도착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20살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프리미어 클래스에서 보내는 첫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다는 그에게 RC213V를 주었는데 이 바이크는 당시 패독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했지만 육체적으로도 가장 힘든 바이크 중 하나였습니다. 그 시대의 혼다 바이크는 제동 시 공격적이었고 방향 전환 시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출력 전달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루키들은 모토GP에 와서 처음 몇 달 동안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데 보냈습니다. 마르케스는 도착하자마자 첫 레이스부터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다는 완전히 계산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르케스는 바이크의 센서가 붕괴를 예측하기도 전에 RC213V의 프론트엔드가 접지력을 잃을 정도로 공격적인 수준으로 코너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모토GP 바이크는 엄청난 양의 계측 장비를 탑재합니다. 기울기 각도 센서, 타이어 압력, 각 축의 각속도, 가속도계, 서스펜션의 전이체계 등입니다. 이 모든 정보는 바이크의 동적 상태를 끊임없이 계산하고 순식간에 개입할 수 있는 이슈로 전달됩니다. 그 시스템은 라이더가 문제를 느끼기 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마르케스의 경우 그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이 계산하기도 전에 붕괴를 느꼈습니다. 그 시즌의 가장 유명한 세이브, 헤레스의 4번 코너에서의 그것이 완벽한 예시입니다. 슬로우 모션은 실시간으로는 거의 처리 불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앞바퀴가 미끄러지고 바이크가 코너 안쪽으로 넘어지기 시작하며 물리학적으로 낙하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정확한 순간에 마르케스는 오른발을 뻗어 외부 안정장치로 사용합니다. 그가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바이크 라이더 시스템의 가군동량을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내밀어서 그는 전체 조합의 관성을 바꾸고 앞바퀴가 아스팔트와 다시 접촉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것은 외줄타기 고개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팔을 뻗는 것과 같은 원리이지만 고개사가 결코 경험하지 못할 속도와 하중에서 실행됩니다. 그 모든 과정은 0.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평균 시각 반응 시간은 약 250ml초이며 이는 이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이 텔레메트리를 검토했을 때 정말로 당황했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마르케스는 미끄러짐이 이미 눈에 보이거나 바이크가 이미 임계점을 넘어졌을 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앞 타이어의 하중 손실이 막 시작될 때 그 이전 순간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진동과 핸들바 반응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고 아직 개입할 여지가 있는 동안 행동했습니다. 의자가 부서지는 소리를 듣기 직전에 의자가 부서질 것 같다고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간적 여유는 너무 작아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인간의 뇌가 의식적으로 처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포츠 생체역학 연구자들의 후속 분석에 따르면 마르케스가 하는 일은 순수한 고유 수용성 처리 모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는 반응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센서로부터 직접 실행합니다. 혼다는 2013 시즌 동안 그 텔레메트리를 여러 번 검토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개발 관점에서 볼 때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RC-213V는 엔지니어들이 회복구역으로 설계하지 않은 작동구역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마르케스가 세이브하기 전에 앞타이어의 압력이 도달했던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시뮬레이션 모델은 바이크가 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자기기나 세시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라이더의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결과를 보여주는데 수년이 걸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혼다는 RC-213V를 개발하면서 그러한 수준의 제동 제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일반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는 라이더를 위해 전자기기, 지오메트리, 세시 반응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이크를 더 공격적이고 더 어렵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케스는 시즌마다 그러한 요구가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6개의 월드 타이틀은 그 방향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문제는 2020년 헤레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마르케스가 넘어져 오른쪽 팔의 상완골이 골절되었고 이는 거의 3년 동안 의학적인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다른 라이더들이 그의 독특한 능력에 맞춰 개발된 RC-213V에 올라타야 했을 때 계획 오류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폴 에스파르가로, 스테판 브라데, 그리고 나중에는 조안 미르와 알렉스 린스 같은 뛰어난 라이더들도 기술적으로는 인상적이었지만 결정적인 제동 단계에서 사실상 전 세계 어떤 라이더도 심지어 그 바이크의 비자발적 창조자 외에는 제공할 수 없는 수준의 개입을 요구하는 바이크로 고통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통계는 잔혹합니다. 혼다는 지배적인 제조업체에서 벗어나 정기적으로 포인트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싸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나빠지거나 엔지니어들이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이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신경계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스포츠 공학에서 가장 이상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의 차량에서 최고의 부품이 특정 라이더이고 그 부품이 항상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차량을 만든다면 그 부품이 없는 날에는 다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기계만 남게 됩니다. 혼다는 가능한 한 가장 값비싼 방식으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보닝턴 파크, 2005년. 그리고 그 레이스가 20년이 지난 후에도 타이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왜 여전히 참고 자료가 되는지 이해하려면 비 오는 날 그 트랙을 독특하게 만들었던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닝턴은 달력에 있는 다른 트랙들이 거의 공유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도 변화가 심하고 긴 코너들이 물이 불규칙하게 고이는 구역을 만듭니다. 이것은 비 오는 상황에서 같은 아스팔트의 다른 부분들이 극단적으로 다른 양의 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코너는 바깥쪽은 비교적 건조하고 안쪽은 완전히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선 구간은 특정 지점에서 좌우로 가로지르는 물줄기가 있을 수 있고 20m 앞은 완전히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가 오면 물이 계속 움직이고 트랙이 변화함에 따라 랩마다 변하는 접지 조건의 모자이크가 되는 트랙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첫 랩에서 위험 구역을 파악하고 더 보수적인 제동 기준을 설정하며 레이스 내내 그 기준을 일관되게 실행합니다. 그것은 위험을 줄이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로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텔레메트리를 검토했을 때 발견한 것은 로시가 아스팔트 위에 물의 양을 매 순간 읽어내는 방식에 따라 코너마다 제동 지점, 주행 라인,
기울기 각도를 수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레이스 초반에 고정된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 순간 노면 상태에 따라 자신의 라이딩의 모든 매개 변수를 조정할 수 있는 실시간 판독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라이더가 하는 서킷 암기보다 훨씬 뛰어난 인지 능력을 요구합니다. 마른 노면의 도닝턴을 암기하는 것은 반복 훈련입니다. 뇌가 동작을 자동으로 실행할 때까지 수백 바퀴를 도는 것이죠. 하지만 변화무쌍한 비속의 도닝턴을 실시간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러한 자동성을 버리고 끊임없이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암기된 악보를 연주하는 것과 즉흥 재즈를 연주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둘 다 기술을 요구하지만 뇌의 완전히 다른 부분을 활성화시킵니다. 엔지니어들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조정 중 하나는 제동 방식이었습니다. 로시는 바이크를 더 세운 상태로 제동하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를 최대로 적용하는 순간에 의도적으로 기울기 각도를 줄였습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른 노면에서는 바이크가 이미 코너로 기울기 시작하는 동안 제동하는 것이 더 빠른 진입 속도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가 올 때는 그 기술이 앞타이어에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가합니다. 아래로 미는 제동 하중과 옆으로 미는 기울기 측면 하중입니다. 타이어가 젖어있고 온도가 낮을 때 그 조합은 접지력을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더 직진으로 제동하는 것은 측면 요소를 제거하고 앞 타이어에 가해지는 총 부담을 줄이며 붕괴 전에 더 많은 여유를 줍니다. 그 대가는 조금 더 일찍 제동을 시작하고 더 낮은 속도로 코너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타이어가 예측 가능하게 반응하고 바이크가 더 일찍, 더 자신감 있게 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레이스에서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마른 노면과 유사한 주행 라인으로 계속 제동했고 제동 강도만 조절했습니다. 로시는 전체 동작의 기하학적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스포츠 신경과학은 로시가 도닝턴에서 했던 일을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고주파 적응 처리입니다. 그것은 뇌가 자동적인 운동 패턴 실행을 멈추고 직접적인 감각 정보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재계산하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엄청난 인지 자원을 소모하며 주의 시스템을 매우 빠르게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선수는 짧은 스프린트나 최고 집중의 순간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지만 45분간의 전체 레이스 동안은 극히 드뭅니다. 도닝턴 데이터는 로시가 가장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거의 전체 레이스 동안 그러한 수준의 적응 처리를 유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랩 타임은 일관되게 빨랐고 실수는 최소한이었으며 조건의 불확실성 수준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랩 간의 편차가 훨씬 적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에 잘 반응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건을 예측하고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레이스에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타이어 관리입니다. 2005년 미쉐린 레인 타이어는 현재 타이어보다 더 단단한 카카스와 더 좁은 작동 온도 범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올 때 타이어를 때리는 물이 영구적으로 타이어를 식히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차가운 타이어는 치명적으로 거의 예고 없이 접지력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로시는 각 축에 언제 하중을 가하고 언제 압력을 완화할지 조절하여 타이어 온도를 적극적으로 제어했으며 앞 타이어나 뒷 타이어를 더 가열해야 할 필요에 따라 랩마다 라이딩 스타일을 달리했습니다. 미쉐린 엔지니어들은 도닝턴의 타이어 온도 데이터를 검토했을 때 로시의 타이어가 그리드에 다른 어떤 라이더의 타이어보다 최적의 작동 범위 내에서 더 일관되게 작동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특정 섹터에서 더 좋은 부분 기록을 낸 라이더들보다도 더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날 로시가 유일하게 빠른 라이더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빠르면서도 동시에 타이어를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조건을 읽고 랩마다 자신의 라이딩의 모든 매개 변수를 조정했던 유일한 라이더였습니다. 그것이 그를 차별화했습니다.
그것은 특정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수행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진지한 질문입니다. 모토GP에서 가장 희귀한 재능은 늦게 제동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적주력을 이해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로시가 괴물 같았던 부분이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시 스토너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데스모세지치로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절 두카티의 실제 상태와 그들이 어떤 종류의 바이크를 만들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두카티의 철학은 항상 일본 제조업체들과 달랐습니다. 혼다와 야마하는 라이더와 조화를 이루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비교적 부드럽고 점진적인 엔진을 가진 바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라이더가 섬세하게 출력을 조절하며 항상 얼마나 여유가 남아있는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카티는 그 반대였습니다. 작업 범위에서 극도로 폭력적인 출력을 내는 엔진을 만들었고 점진성보다 최대 출력을 우선시했습니다. 데스모세지치 GP7과 GP8은 90도 L형 엔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거의 모든 경쟁자보다 우월한 토크와 출력의 조합을 만들어냈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전달되어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가속을 등 뒤에서 주먹으로 맞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그 바이크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게 공격적인 출력 전달 방식 때문에 셋이가 결코 균형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게 배분은 복잡했고 무게 중심은 직선 구간에는 유리하지만 코너에는 불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뒷 타이어는 너무나 격렬한 부담을 받아 레이스 내내 최적의 작동 범위 내에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험 많고 재능 있는 라이더인 노리스 카피로시를 포함한 다른 상위권 라이더들은 데스모세디치의 이전 버전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아무도 그 바이크를 꾸준히 우승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스토너는 2007년 21세의 나이로 두카티에 합류했으며 그 바이크에 대한 이전 경험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카티를 시도했던 다른 라이더들이 뒷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줄이고 엔진의 공격성을 제어하며 바이크가 일본 바이크처럼 더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전원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스토너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바이크를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스모세지치는 질서정연하게 주행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격렬하지만 통제된 방식으로 주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기술은 뒷바퀴 미끄러짐을 회전 메커니즘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가속하는 대신 스토너는 더 일찍, 더 공격적으로 가속하여 통제된 미끄러짐을 유발했고 이는 바이크의 뒷부분이 코너 바깥쪽으로 회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압축은 더 좁은 홀을 그리며 바이크의 회전 반경을 효과적으로 단축시켰습니다. 그것은 랠리 자동차가 급커브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뒷바퀴를 피벗 지점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뒷축을 잠그거나 미끄러뜨려 바이크가 일반적인 주행 라인을 따르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회전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 기술의 문제는 극도로 작은 여유 범위 내에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통제된 미끄러짐 상태의 뒷타이어는 타이어 엔지니어들이 마찰타원의 가장자리라고 부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타이어가 지탱하는 측면 하중과 가속 하중의 조합이 붕괴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 한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타이어 온도가 몇 도만 더 올라가도 그 한계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가속 페달 적용량의 작은 변화에도 통제된 미끄러짐은 통제 불능의 스핀으로 변합니다. 그 기술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과 라이더가 넘어지는 것의 차이는 많은 경우 가속 페달 적용에서 10분의 1초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두카티의 타이어 공급업체였던 브리지스톤 엔지니어들은 스토너의 타이어 온도 및 하중 데이터를 분석했고 자신들의 시뮬레이션 모델에는 없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토너는 다른 어떤 계측된 라이더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뒷 타이어를 접지 한계의 가장자리에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가장 공격적인 가속 단계에서
찰나의 순간 동안 그 한계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스토너는 랩마다 몇 초 동안 연속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기 전에 미세한 미끄러짐을 관리했습니다. 타이어 거동 시뮬레이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측면 하중, 온도, 가속의 조합으로는 타이어가 붕괴되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델은 특정 미끄러짐 임계값을 초과하면 상황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라이더에게 전달되는 피드백이 상황을 수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스토너는 라이더의 고유 수용성 피드백이 충분히 빠르고 정확하다면 그 임계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는 2007년 챔피언십이었고 스토너는 당시 모든 카테고리를 놀라게 할 만한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카티가 저지른 역사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이크의 한계를 독특하고 재현 불가능한 기술로 보완하는 비범한 라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두카티는 개발 철학이 옳았고 바이크가 진정으로 좋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바이크가 좋다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개발합니다. 만약 라이더가 재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크가 좋은 것이라면 문제는 당신이 복제할 수 없는 부품 하나로만 작동하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너가 2011년 혼다로 떠나고 발렌티노 로시가 두카티에 왔을 때 문제의 심각성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모토GP 역사상 가장 완벽한 라이더였을 로시조차 데스모세디치에서 기대했던 성능을 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고 기술적이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섬세함과 앞타이어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더 기반을 둔 로시의 스타일이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며 주행하도록 개발된 바이크와 거의 호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시는 앞타이어의 느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시절의 두카티는 기본적으로 앞타이어의 느낌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설계된 바이크였습니다. 왜냐하면 뒷타이어가 회전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두카티의 위기는 본질적으로 비범한 라이더를 좋은 제품과 혼동했던 회사의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그들에게 수년간의 개발 손실과 바이크 철학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야 했던 달링야의 고용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오늘날 바냐이아와 함께 챔피언십을 우승하고 안정성, 소통, 다재다능함을 기반으로 구축된 지배적인 두카티는 스토너의 두카티가 당신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해줄 세계 최고의 라이더를 항상 가질 것이라는 전제 위에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포르의 로렌조는 항상 패독에서 정밀하고 냉철하며 차갑다는 말로 정의되던 라이더였습니다. 그는 공격성이나 즉흥성이 아니라 밀리미터 단위까지 최적화된 동작의 완벽한 반복을 통해 자신의 성능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의 라이딩 스타일은 완벽한 주행 라인, 정확하게 계산된 제동, 항상 같은 지점에서 코너를 빠져나오는 등 시뮬레이션 실행에 가장 가까운 세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적인 행동 모델을 구축할 때 엔지니어들이 설계하는 모습과 가장 닮은 라이더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아센을 자세히 분석하면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로렌조는 왼손목 주상골 골절을 안고 그 네덜란드 그랑프리에 출전했습니다. 주상골은 손목을 구성하는 8개의 손목뼈 중 하나인데 의학적으로 특히 복잡하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골절이 잘 아물지 않고 뼈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합병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더에게는 손목이 특히 제동 시 지속적인 하중을 받기 때문에 골절되기 가장 나쁜 뼈 중 하나입니다. 모토GP 라이더가 제동할 때 감속은 중력의 1.4배 또는 1.5배에 가까운 값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제동이 지속되는 몇 초 동안 갑자기 체중이 1.5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이더의 몸을 감속시키는 그 모든 힘은 팔을 통해 핸들바로 전달되며 이 하중 전달에서 손목은 전달 요소 역할을 합니다. 주상골 골절이 있는 경우 모든 제동은 부러진 뼈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 아센은 제동에 있어 결코 부드러운 서킷이 아닙니다.
감속이 잔혹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느린 시케인을 위한 제동, 남수 코너 진입,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앞바퀴 축에 하중을 가하는 연속적인 방향 전환 등이 그렇습니다. 라이더에게 끊임없이 핸들바를 조작하고 압력을 조절하며 하중 이동을 제어하도록 요구하는 서킷입니다. 건강한 손목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골절된 손목으로는 레이스 선두권 속도로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로렌조는 우승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놀라운 점은 텔레메트리에 있습니다. 야마하 엔지니어들은 그 레이스의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로렌조가 가한 제동 압력, 랩 타임, 그리고 앞바퀴 축에 가해지는 하중 프로필이 로렌조가 완전히 건강했던 이전 레이스들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는 보상작용은 없었습니다. 손목을 보호하기 위한 더 짧은 제동 지점도 없었고, 측면 하중을 줄이기 위한 수정된 주행 라인도 없었으며, 라이더가 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속도 변화도 없었습니다. 이는 로렌조가 40분간의 레이스 동안 통증 신호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단지 투지로 통증을 참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중추 신경계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통증 신호가 주행 동작을 수행하는 동안 의식적인 주의 수준 아래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경과학에서 이름이 있습니다. 경쟁 스트레스 유발성 진통이라고 불리며, 신체가 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높은 수준의 카테코라민과 모르핀과 같은 수용체에 작용하는 내인성 오포드 펩타이드를 방출할 때 발생합니다. 최고의 경쟁 활성화 상태에서 뇌는 통증 인식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인지 자원을 수행 중인 운동 작업으로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격투 스포츠, 극한의 지구력 육상, 그리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활동하는 응급 상황에서 유사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는 것과 로렌조가 한 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참아낸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성능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통증 하에서의 성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통증이 부분적으로 억제되고 있을 때조차 운동 정확도의 점진적인 저하를 보여줍니다. 이는 통증 신호를 억제하는 데 사용되는 인지 자원이 주요 작업에 할애될 수 있는 자원에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로렌조는 적어도 텔레메트리에서 감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한 저하 없이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센에서의 그 레이스 마지막 몇 바퀴는 부분적으로 비가 내렸는데, 이는 라이더에게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더했습니다. 가변적인 조건, 예측 불가능한 접지력, 주행 중 제동 기준을 즉시 조정해야 하는 필요성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로렌조는 부러진 손목이 보내는 신호를 내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제동하며 비를 헤쳐나갔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을 무시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구체적이고 더 기이한 것입니다. 경쟁이 지속되는 정확한 시간 동안 자신의 신체 신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체크 깃발이 떨어지는 순간 정상적인 통증 인식을 되찾는 능력입니다. 여러 라이더들이 비슷한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오토바이 밖에서는 몸을 약화시키는 부상이 40분간의 레이스 동안 사라졌다가 피트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레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로렌조는 그 레이스에 대해 여러 차례의 후속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으며, 그가 한 말 중 특히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는 레이스 동안 손목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의 주의가 주행 동작에 너무나 완전히 몰두되어 있어서 통증을 관련 정보로 인식할 인지 공간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이스가 끝나고 그는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통증은 즉시 모든 강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메커니즘, 즉 자신의 감각 인식을 제어하는 그 수준은 아마도 어떤 화려한 세이브나 불가능한 랩타임보다 더 특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신체적 기술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인간이 단순히 가지고 있지 않은 정신적 구조를 요구합니다. 작셀링 2021은 마르케스가 거의 2년 만에 레이스에서 우승한 첫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 감동적인 복귀 서사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트랙에서 일어난 일을 가립니다. 그것은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잡셀링에서 추월하는 도전 과제를 이해하려면 트랙 레이아웃을 알아야 합니다. 겨우 3.6km의 짧은 서킷으로 코너와 직선 구간의 비율이 기술적으로 매우 밀도 높게 만듭니다. 11개의 코너와 오토바이 간의 속도 차이가 일반적인 추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단 2개의 긴 가속 구간만 있습니다. 서킷의 나머지 부분은 공격적인 제동을 준비할 공간이 최소한이고 코너 안쪽으로 자리 잡기 위해 라인에서 벗어나면 즉시 다음 코너에서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는 연속된 코너들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우수한 오토바이를 가진 라이더들이 불균형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기회를 강요할 곳이 없기 때문에 느린 경쟁자 뒤에 몇 바퀴 내내 갇히게 되는 경우가 많은 유형의 서킷입니다. 마르케스는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 레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추월에서 그가 한 일은 라이더들이 일반적으로 결합하기를 피하는 2가지 요구사항을 결합한 조건에서 제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제동 하중과 여전히 상당한 기울기 각도를 가진 오토바이였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이 코너 비대칭 제동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은 제동 지점까지 더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제동 거리를 단축시키지만 대가가 따릅니다. 앞바퀴가 감속으로 인한 수직 하중과 기울기로 인한 측면, 하중을 동시에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합은 앞타이어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별다른 경고 없이 무너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라이더들은 이를 로우사이드라고 부릅니다. 앞바퀴가 미끄러지면 오토바이는 코너 안쪽으로 쓰러지고 라이더도 함께 넘어집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그런 상황을 피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회로 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 하중 조합하에서 앞타이어가 언제 무너지기 직전인지 알 만큼 충분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마르케스에게는 혼다 엔지니어들이 수년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고 스포츠 생리학자들이 부분적인 결과로 측정하려고 시도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앞바퀴 움직임에 대한 비정상적인 내성으로 반사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바퀴가 극한의 하중 조합하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거의 모든 라이더의 본능적인 반응은 가속 페달을 닫고 앞바퀴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뇌가 상황을 처리하기 전에 신경계가 실행하는 자기보호 반사입니다. 대부분의 라이더에게서 그 반사는 실제 붕괴와는 아직 거리가 먼 앞바퀴 움직임에서 활성화됩니다. 마르케스는 그 반사가 다르게 보정된 것 같습니다. 앞바퀴 움직임에 대한 그의 본능적인 반응 역치가 더 높아서 그의 신경계가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더 오랫동안 앞바퀴에 하중을 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그에게 타이어의 잔여 접지력을 활용하고 다른 라이더에게는 넘어짐의 시작이 될 것을 회복하기 전 최대 제동 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인 결과는 오토바이의 기울기가 이미 상당한 상황에서도 늦게 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월할 틈이 드물고 작은 잡셀링에서는 그것이 그리드에 있는 다른 어떤 라이더도 시도하지 못했을 기회를 만드는 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케스 자신도 여러 맥락에서 인정한 대가가 있습니다. 타이어가 작동을 멈추는 지점 근처에서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나들면 넘어짐은 발생할 때마다 잔혹합니다. 안전 여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추월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특징이 대부분의 라이더가 안전을 위해 유지하는 완충지대를 빼앗아갑니다. 마르케스의 넘어짐은 그의 경력 내내 특히 격렬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넘어짐이 발생할 때 이미 그 과정을 완충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작셀링 2021을 마르케스의 라이더로서의 진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특히 흥미롭게 만든 것은 그가 2019년의 마르케스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부상과 오토바이에서 멀어진 몇 달 후 마르케스가 레이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에 지배했던 모습과는 눈에 띄게 그리고 명확하게 달랐습니다. 덜 폭발적이고
특정 순간에는 더 신중했으며 한계에 대한 다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셀링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이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위험 순간을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코너에서 한계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이 비대칭적인 특정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은 최대이고 실수의 대가는 더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전략적인 주행이었고 공격성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선별적인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진화는 아마도 그의 전성기 시절의 신체적 위협보다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더 흥미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나은 라이더가 되는 과정이 항상 더 공격적이거나 더 한계에 다다르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한계가 언제 가치 있고 언제 아닌지 배우는 방향으로 갑니다. 대부분은 모토GP가 빠른 오토바이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토GP는 인간의 뇌가 신체가 감당해야 할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더들은 단지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접지력 상실을 예측합니다. 타이어 진동의 미세한 변화를 느낍니다. 컴퓨터 모델이 아직 완전히 재현하지 못하는 정확도로 전체 서킷의 동적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은 일반적인 사람을 혼란스럽게 할 힘을 견디는 동안 10분의 1초 단위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공학적으로 가장 불편한 점은 종종 라이더들 자신도 어떻게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터뷰에서 제공하는 설명은 감각, 직관, 그리고 읽어낸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코딩되고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과학이 아직 측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방식으로 신경계를 조정하는 수천 시간의 극한 상황 노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지난 몇 년간 모토GP가 크게 변화한 이유입니다. 제조사들은 일부 라이더들이 단순히 느끼는 것을 이해하려고 예측 시뮬레이션, 인공지능, 열 모델, 그리고 고급 텔레메트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계측이 더 정확해질수록 아직 측정할 수 없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라이더와 한계를 재정의하는 라이더 사이의 차이는 데이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 사이의 공간에서 내리는 결정에 있습니다. 로시, 스토너, 로렌조, 마르케스 같은 라이더들은 수년 동안 공학적으로 불편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토GP의 진정한 한계는 항상 물리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라이더의 신경계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 팬과 e스포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추월을 봅니다. 모토GP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세 조정, 무게 이동, 타이어 온도, 그리고 시속 300km로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뇌를 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토GP에서 본 가장 비인간적인 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떤 라이더도 반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